그날 밤 차가운 아스팔트에 쓰러져 죽음을 앞두고 있던 나를 낡은 폐지 수레에 태워 달려준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60년을 살면서 그런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나요? 내 친아들도 며느리도 해주지 않은 말을 13살 아이가 해준 그 밤 이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정희입니다. 올해 60이에요.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는 소위 재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하지만 그날 밤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날은 3월 중순, 아직 밤 공기가 차가웠던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혈압약을 바꿔야 한다는 의사 말이 마음에 걸렸는데 집에 가봤자 누가 반겨줄 것도 아니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청담동 입구에서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기사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조금 걷고 싶어요. 회장님, 밤이 늦은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사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빈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고 싶었거든요. 운전기사를 보내고 혼자 청담동 뒷골목을 걷기 시작했는데 어머니, 가방 좀 빌려주세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가방을 확 낚아채는 거예요. 젊은 남자였는데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죠. 가방 안에는 핸드폰, 지갑, 모든 게 다 들어있었는데 아, 안 돼요. 잠깐만요. 소리쳐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충격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어요. 혈압이 확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혼자 중얼거리다가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머리가 차가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의식이 흐려졌어요. 핸드폰도 없고 아무도 절 찾지 않을 텐데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죠. 정신을 잃었다 깨었다 하면서도 귀로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였어요. 맑고 깨끗한 마치 새벽 이슬 같은 소리였죠. 아이고, 큰일 났네. 지은아, 119에 전화해야 하는데. 더 늙은 할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걱정스러운 톤이었죠. 할머니, 우리 핸드폰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 순간 가슴이 찡했어요. 핸드폰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저를 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평생 돈으로만 살아온 제가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맡기게 된 거죠. 할머니, 이분을 수레에 태우고 병원 쪽으로 가요. 가는 길에 누군가 만나면 119 부탁드려요. 뭐라고요? 수레에 태운다고요? 의식이 흐릿했지만 그 말만큼은 선명하게 들렸어요. 어린아이가 나를 폐지 수레에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작은 손들이 제 몸을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한 손은 더 작고 여린 손, 다른 손은 거칠지만 따뜻한 할머니 손이었죠. 조심해, 지은아. 머리 받쳐줘. 네, 할머니. 천천히요. 두 사람이 저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정말로 폐지 수레였더라고요. 낡은 손수레에서 골판지 냄새가 났어요. 평생 고급 승용차와 리무진만 타고 다녔던 제가 폐지 수레에 누워 있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13살 아이가 제게 해준 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따뜻한 말을 해준 게 언제였을까요? 며느리는 또 어떻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아이가, 그것도 가난한 아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다니.
수레가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라는 아이가 수레를 끌고 가는 소리가 들렸죠. 끄윽, 끄윽 하면서 힘들어하는 소리도요. 13살 아이가 60살 어른을 태우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대신 끌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관절 아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가난해서 관절 아픈 할머니까지 걱정하면서도 저를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평생 받아본 어떤 친절보다도 진짜였거든요. 수레가 계속 덜컹거렸어요. 아이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저기요. 죄송한데 119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은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아, 네. 지금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 뒤로는 더 흐릿해졌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응급구조사들이 저를 들것으로 옮기고 마지막으로 본 건 폐지 수레 옆에 서서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었어요. 한 명은 짧은 단발머리에 교복 입은 여자아이, 다른 한 명은 구부정한 허리의 할머니였죠.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의사가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응급처치를 받으셔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그 아이들이 제 목숨을 구해준 거라고요. 핸드폰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폐지 수레에 저를 태워서 제 목숨을 구해준 거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그 아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돈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아이를 찾아서 제 삶이 이렇게까지 바뀔 줄은요. 그리고 제가 평생 가족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될 줄도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던 건 간병인이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이나 며느리는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잠깐 다녀갔다고 하네요. 잠깐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왔는데 잠깐 다녀간다고요? 사흘 뒤에야 재호와 미연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것도 회사 일이 있다면서 30분만 있다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많이 놀랐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라니까 다행이에요. 미연이 말하는 톤이 참 차갑더라고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운전기사를 보내고 혼자 돌아다니셨어요? 위험하잖아요. 재호가 핀잔 주듯 말했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귀찮다는 투였어요. 가방도 소매치기 당하셨다면서요? 카드 정지는 시켜놨지만 다음부턴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둘 다 핸드폰만 들여다봤어요. 어머니가 죽을 뻔했는데도 핸드폰이 더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누가 발견해서 신고해 준 거니? 제가 물어봤더니 재호가 대충 대답했어요. 글쎄요, 119에서는 행인이 신고했다고만 하던데요. 뭐 중요한가요? 어쨌든 무사하셨으니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제 가족이 맞나 싶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들을 찾고 싶어. 왜요? 뭐하러요? 미연이 귀찮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지.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에이, 어머니. 그냥 좋은 일 하신 거죠. 괜히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지 마세요. 번거롭게 한다고요? 목숨의 은인을 찾는 게 번거로운 일이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할 일이 많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가버렸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30분 있다가 가는 자식이 어디 있나요? 그것도 죽을 뻔한 어머니를요. 그 뒤로 며칠 더 있었는데 재호와 미연은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손자 준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정작 가족은 곁에 없었어요. 간병인 아가씨가 측은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게 느껴졌어요. 퇴원하는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운전기사만 혼자 왔더라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도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어요. 재호는 회사에 있다고 하고 미연은 친구들과 쇼핑하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혼자 넓은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가족인가? 내가 죽을 뻔했는데도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게 가족인가? 그런데 자꾸 생각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 아이 목소리였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도와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자꾸 생각났어요. 다음 날 바로 사설 탐정을 불렀어요. 우리 회사에서 가끔 일을 맡기는 곳이었죠. 3월 15일 밤 11시경 청담동 뒷골목에서 쓰러진 저를 발견해서 119에 신고해 준 사람들을 찾아주세요. 혹시 특징이라도 있나요?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와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폐지 수레가 있었어요.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럼 폐지 줍는 분들이군요. 그 근처에서 폐지 줍는 사람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어요.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찾았습니다. 김지은이라는 13살 여학생과 김순자 할머니예요. 역 근처 반지하에서 둘이 살고 있습니다. 주소를 받아 적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탐정이 덧붙이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장님, 그 집 형편이 정말 어려우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하시고 아이는 새벽마다 나가서 폐지 줍고 부모님은 없으시고 둘이서만 사시는 것 같아요. 부모도 없는 아이가 할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폐지를 줍는다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며칠 후 받은 보고서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은이 아빠는 교통사고로, 엄마는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할머니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지은이가 학교 가기 전에 폐지를 주어서 생활비를 보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위해 폐지를 다 버려두고 저를 수레에 태워서 병원까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다음 날 바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주소를 보니 지하철역 근처 주택가였는데 가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차가 골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걸어서 들어갔는데 주택가 풍경이 저희 동네와는 너무 달랐어요.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길은 좁고 그런데 이상하게 정겨웠어요. 반지하 입구를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계단을 내려가니까 작은 문이 보이더라고요. 문패에 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두근거렸어요. 정말 이 집이 맞을까? 그 아이가 여기 살까? 누구세요? 그 목소리였어요. 분명히 그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저를 구해준 그 맑은 목소리. 안녕하세요. 혹시 지은이라는 아이가 있나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그리고 나타난 건 그날 밤 제가 본 바로 그 아이였어요. 짧은 단발머리에 교복을 입은 13살 여자아이. 맑은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 할머니. 그날 밤 쓰러지셨던 할머니예요. 지은이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쳤어요. 할머니,
그날 밤 우리가 도와드린 할머니가 오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 아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 아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저를 걱정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곧이어 안쪽에서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날 밤 봤던 바로 그분이었죠. 구부정한 허리, 주름 깊은 얼굴이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어머, 정말 그날 밤 그분이시네요. 괜찮아지셨어요?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물어보셨어요. 그 손이 얼마나 거칠고 차가웠는지. 평생 고생만 하셨을 손이더라고요. 네, 할머니.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반지하라고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좁고 습할 줄은 몰랐거든요. 12평도 안 돼 보이는 작은 공간에 모든 살림이 다 들어 있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좁고 허술한 곳이지만 할머니께서 미안해 하시면서 저를 안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들어가니까 곰팡이 냄새가 났고 천장은 낮고 창문은 작아서 낮은데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난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거든요. 낡은 가구들이지만 먼지 하나 없이 반질반질했고 구석에 놓인 작은 화분에는 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할머니,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지은이가 작은 테이블에 방석을 깔아주면서 말했어요. 제가 앉으니까 금세 따뜻한 보리차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컵이 낡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씻어놨는지 반짝거렸어요. 할머니, 그날 밤 정말 무서웠어요. 할머니께서 깨어나지 않으시면 어쩌나 싶어서. 지은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13살 아이가 어른을 걱정한다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요. 지은이가 그날 밤 잠도 못 잤어요. 할머니가 괜찮아지셨을지 계속 걱정하면서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시는데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졌거든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그날 밤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말하다가 목이 메었어요. 그날 밤을 생각하니까 정말 아찔했거든요. 모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지은이가 마치 어른처럼 말하더라고요. 13살 아이가 이렇게 의연할 수 있나 싶었어요. 그때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날 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폐지를 다 버려두고 가는 게 아까웠거든요. 그게 우리한테는 하루 생활비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 소중한 폐지를 다 버려두고 저를 구해준 거였어요. 하루 생활비를 포기하면서까지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말렸지만 저는 더 알고 싶었어요. 할머니, 혹시 지은이 부모님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김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은이 아빠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엄마는 3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은이하고 둘이서만 살고 있죠. 부모도 없는 아이가 할머니와 단둘이.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니요. 그럼 지은이가 혼자 폐지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교 가기 전까지 폐지 주어요. 밤에 나갈 때도 있고요. 우리 지은이가 기특해서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거든요. 김할머니께서 지은이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애틋했어요. 그리고 지은이도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약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빠듯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지은이가 태연하게 말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그때 문득 우리 집이 생각났어요. 넓은 거실에 혼자 앉아서 외로워하는 저와 이 좁은 반지하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아가는 이 가족. 누가 더 행복할까요? 지은아, 공부는 어떻게 하니? 학교 생활은 괜찮고? 네, 성적도 괜찮아요. 친구들은 핸드폰이 없다고 좀 그렇게 보지만 괜찮아요. 핸드폰도 없다고 했죠. 요즘 중학생이 핸드폰이 없다니 얼마나 서러울까요? 지은이가 공부도 잘해요. 선생님이 계속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형편으로는 학원은 못 보내주고 있어요. 김할머니께서 미안해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를 그냥 둘 수는 없겠다고. 이런 착한 아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살면 안 되겠다고. 할머니, 지은아. 사실 내가 오늘 온 이유가 있어. 그날 밤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지은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괜찮아지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라고. 13살 나이에 이렇게 순수하고 착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할머니께서 건강하시면 그게 최고의 보답이에요. 정말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맑고 예뻤는지. 마치 천사 같았어요. 그때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그랬어요. 할머니, 우리가 좋은 일 했으니까 하늘에서 우리한테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라고.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착해요.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저를 구해준 덕분에 저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으니까요. 집을 나서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런 좋은 아이가 저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니. 뭔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차 안에서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기사님, 집에 가기 전에 백화점에 좀 들러주세요. 무엇을 사실 건가요? 선물을 좀 사야겠어요. 아주 특별한 선물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지은이와 김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그 좁은 반지하에서도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어요. 그리고 우리 집의 넓은 거실이 더욱 휑하게 느껴졌어요. 재호와 미연은 각자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지은이에게 정말 의미 있는 도움을 주고 싶다고. 그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지은이를 도우려는 마음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요. 그리고 제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지은이네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선물을 잔뜩 들고요. 백화점에서 지은이 나이에 맞는 옷들, 학용품, 그리고 김할머니께 드릴 영양제까지. 할머니, 왜 이런 것까지? 지은이가 당황해하면서 손을 내줬더라고요. 받을 수 없어요. 너무 비싸 보이는데. 13살 아이가 벌써 눈치를 채더라고요. 그 옷들이 얼마나 비싼지 말이에요. 지은아, 할머니 마음이야. 그날 밤 고마웠으니까 받아줘. 정말 괜찮아요.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계속 사양하는데 김할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지. 할머니,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어요. 지은이를 만난 게 제일 큰 선물이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받았으니까요.
그날 오후에 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지은아, 혹시 과외 선생님이라도 모셔서 공부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니? 과외요?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건 너무 비싸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야. 지은이가 공부를 잘한다니까.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러실 건가요? 하지만 너무 큰 도움인 것 같아서. 아니에요. 지은이 같은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되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때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꿈을 가지고 있구나. 그것도 사람을 돕는 꿈을요. 그럼 의대 공부를 해야겠네. 더더욱 도와드려야겠어.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시작했어요. 과외 선생님도 모시고 학원비도 대주고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조금씩 조심스럽게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마음속에 더 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더 근본적으로 지은이의 미래를 책임져 주고 싶다는 생각이요. 어느 날 김할머니와 지은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우리 집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와, 정말 크네요. 지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우리 집을 둘러봤어요. 거실만 해도 그들 집의 몇 배는 됐으니까요. 너무 큰 집에 혼자 살기가 외로워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더니 김할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큰 집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사람이 있어야 집이 따뜻해지는 거니까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집은 크지만 차갑고 지은이네 집은 작지만 따뜻했거든요. 그때 저는 결정적인 말을 꺼냈어요. 사실 지은이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네, 무슨 제안이요? 지은이를 제 양녀로 삼고 싶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분이 깜짝 놀라셨어요. 양녀요? 네. 지은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김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런 큰 은혜를 어떻게,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한 마음이에요. 지은이 같은 아이가 제 딸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지은이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좋은 곳에서 살 수는 없어요. 역시 지은이다운 대답이었어요. 자신보다 할머니를 먼저 걱정하는. 그것도 생각했어. 김할머니께서도 괜찮으시다면 함께 살면 어떨까요? 이 집이 너무 넓어서 외로웠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재호와 미연이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집에 손님이. 재호가 말하다가 김할머니와 지은이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세요? 미연이 차가운 시선으로 물어봤어요. 아, 그날 밤 나를 구해준 분들이야. 김할머니와 지은이. 아, 그 폐지 줍는. 미연이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폐지 줍는 사람들이라는 시선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재호가 노골적으로 불편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지은이를 양녀로 삼으려고 해. 뭐라고요? 미연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양녀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지은이는 착하고 공부도 잘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환경이 어려워서. 어머니,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재호가 저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미연도 따라왔고요. 거실에는 김할머니와 지은이만 남았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민망했을까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재호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양녀라니요? 그것도 그런 집안 아이를. 그런 집안이라니? 재호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지 알아? 어머니, 착한 거랑 가족이 되는 건 다른 문제죠. 미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양녀가 되면 상속 문제도 있잖아요. 갑자기 그런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된다고? 상속 문제. 결국 그게 문제였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알면. 어머니, 아무리 좋은 아이라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데 폐지 줍는 집 아이를 양녀로. 폐지 줍는 게 뭐가 나빠? 정직하게 사는 건데.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재호와 미연이 당황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난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저희는 반대해요. 절대 안 돼요. 미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우리 그냥 가요. 지은이 목소리였어요.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저희가 나가서 하는 얘기를. 급하게 안으로 들어가니까 김할머니와 지은이가 일어나 있었어요. 지은이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요. 지은아, 할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너무 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13살 아이가 너무 큰 꿈이라고 말하다니요. 아니야, 지은아. 꿈은 포기하지 마. 감사한 마음은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김할머니께서도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분수를 모르고 너무 큰 바람을 품었나 봐요. 분수를 모르다니요? 착한 마음이 무슨 분수가 있나요? 그렇게 두 분이 돌아가신 후 집안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재호와 미연은 자기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듯이 행동했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틀렸나? 지은이를 양녀로 삼는 게 정말 무리한 일일까? 하지만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고 저는 그 아이가 꿈을 포기하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저는 더욱 확고한 마음으로 다시 지은이네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지은이가 저를 보더니 당황해했어요. 아마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지은아, 할머니 말 좀 들어봐. 내 마음은 바뀌지 않았어. 하지만 할머니 가족분들이 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가 결정할 일이야. 김할머니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시는데 괜히 우리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김할머니, 제가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어요.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고 저는 그 아이를 내 딸로 삼고 싶어요. 그때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살아도 행복해요. 아니야, 지은아. 너는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야 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꿈은 꿈일 뿐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큰 꿈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13살 아이가 벌써 체념하고 있다니요. 지은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 꿈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 내가 의사가 되고 싶으면 될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가 책임질게. 꼭 의사로 만들어줄게. 그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만나서 양녀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좋은 학교들도 알아봤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 재호와 미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또 그 집에 다녀오셨어요? 미연이 따지듯 물어봤어요. 내가 어디 가든 상관없잖니? 상관 있어요. 어머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재호가 위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니?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우리도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 말이 무서웠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 지은이네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은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오늘 학교에 누가 왔다고? 김할머니께서 대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지은이 학교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지은이를 따로 불러서 이상한 말을 했대요. 이상한 말? 지은이야, 너 때문에 그 할머니 집안이 시끄러워진다고, 그만 포기하라고. 그 순간 온몸에 핏기가 돌았어요. 미연이 했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돈도 줬어요. 돈? 지은이가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이거 받고 할머니한테 가지 말라고. 그냥 조용히 살라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지은아, 이 돈 받았어? 아니요. 받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억지로 주고 갔어요. 역시 우리 지은이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을 했어요. 무슨 말? 계속 이러면 할머니한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13살 아이를 협박하다니. 지은아, 무서워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집에 돌아가자마자 재호와 미연을 불러서 소리쳤어요. 너희들이 지은이 학교에 가서 그런 짓을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미연이 모르는 척했어요. 돈까지 주면서 협박했다며? 13살 아이를. 어머니, 우리가 언제? 거짓말하지 마. 지은이가 다 말했어. 그때 재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나가시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협박한 거야? 협박이 아니라 설득이에요.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망가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어머니, 미연이 소리쳤어요.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나를 생각한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은 내 재산만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한테 속는다고? 지은이가 나를 속인다고? 그런 집 아이들이 다 그렇잖아요. 돈 있는 할머니 만나서 잘 보이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당장 나가. 둘 다 나가. 어머니, 내 집에서 나가라고. 이런 자식들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재호와 미연이 당황했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13살 아이를 협박하는 자식들을 어떻게 진정하고 봐?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이 났어요. 결국 재호와 미연은 짐을 싸서 나갔어요. 준서도 데리고요. 혼자 남은 넓은 집이 더욱 적막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나았거든요. 다음 날 다시 지은이네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어제 싸우셨다면서요. 저희 때문에. 지은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아니야, 지은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 하지만 아드님과 며느님이 그 사람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어. 지은이와 김할머니가 진짜 가족이야. 그때 김할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뭔가 더 무서운 일을 벌일 것 같은데. 맞는 말씀이었어요. 재호와 미연이 이대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더 악독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각오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은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고 저는 이 아이를 내 딸로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김할머니, 지은아. 그런데 혹시 무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저한테 연락하지? 핸드폰이 없잖아. 그때 깨달았어요.
지은이네는 핸드폰이 없다는 걸요. 아, 맞다. 내일 당장 핸드폰 개통해 드릴게. 그래야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할머니. 핸드폰은 너무. 지은아, 이제 안전이 문제야. 꼭 필요해. 다음 날 바로 휴대폰 매장에 데리고 가서 지은이와 김할머니 것까지 2대를 개통해 드렸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야. 이제 언제든 연락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돼. 지은이가 새 핸드폰을 받아들고는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아마 태어나서 처음 가져보는 핸드폰일 거예요.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위급할 때는 꼭 제게 먼저 연락해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할머니.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희 때문에 할머니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힘든 게 아니야. 오히려 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은 정말 진심이었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재호와 미연이 얼마나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독한지 말이에요. 핸드폰을 사준 지 3일 후 지은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어디 있어? 집 앞인데.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할머니를 데려갔어요. 뭐라고? 급하게 차를 타고 지은이네로 달려갔어요. 지은이가 집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김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아까 큰 사람들 3명이 와서 할머니한테 같이 좀 가자고. 할머니가 무서워하셨는데 억지로. 깡패들이었구나 싶었어요. 재호와 미연이 그런 사람들까지 동원했구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할머니한테 빚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빚진 적이 없어요. 역시 거짓 빚을 만들어서 협박하는 수법이었어요. 지은아,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바로 사설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할머니를 찾아주세요. 급해요. 무슨 일이신가요? 누군가 억지로 데려간 것 같아요. 2시간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찾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사채업체 사무실에 계세요. 사채업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그 업체 뒤에 있는 사람이 윤재호 씨예요. 뭐라고요? 윤재호 씨가 그 사채업체 실소유주입니다. 어머니 몰래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내 아들이 사채업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것도 몰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김할머니 명의로 3천만 원짜리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놨어요. 가짜 차용증? 네, 김할머니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 위조된 거예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까지 악독할 수 있다니. 급하게 그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지은이도 데리고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김할머니가 의자에 앉아서 떨고 계셨어요. 주변에는 건장한 남자들이 서 있었고요.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가려는데 한 남자가 막았어요. 김할머니를 당장 놓아. 제가 소리쳤더니 남자들이 저를 보더라고요. 이분이 윤 회장님 어머니시네요. 그때 안쪽에서 재호가 나왔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재호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가 말을 안 듣기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할머니를 협박하는 게 말을 듣게 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채권 회수예요. 재호가 차용증을 보여줬어요. 이 할머니가 저희한테 3천만 원을 빌려갔어요. 거짓말하지 마.
김할머니가 언제 그런 돈을 빌렸어?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그 가짜 차용증을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이건 위조야. 김할머니가 글자도 제대로 못 쓰시는데 이런 깔끔한 글씨를 쓸 리가 없어. 그런 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죠. 미연도 나타났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업? 사채업이 사업이야? 어머니가 우리를 쫓아내셔서 생계가 막막해졌거든요.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협박하는 거야? 그때 김할머니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정의야 분란을 일으켰네요. 할머니,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지은이가 울면서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김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재호야, 마지막으로 말한다. 당장 그만둬. 안 돼요. 어머니가 정신 차릴 때까지 계속할 거예요. 그럼 나도 방법이 있어. 저도 휴대폰을 꺼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요. 어머니. 재호가 놀라서 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사채업자들이 무고한 할머니를 협박하고 있어요.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어머니, 그만하세요. 주소는 강남구. 그때 재호가 소리쳤어요. 그만해. 다들 그만하고 나가. 사채업자들이 당황해서 물러갔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내가 왜, 너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저희도 살아야잖아요.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셔서.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어? 너희가 나쁜 짓을 해서 쫓아낸 거지. 미연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다 그 집 때문이에요. 그 아이만 없었으면. 또 지은이 탓이야? 13살 아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잖아요. 망가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야. 그 말을 듣고 재호와 미연이 할 말을 잃었어요. 재호야, 미연아. 내가 60년을 살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 줄 몰랐어. 어머니. 사채업을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13살 아이를 협박하고.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야? 재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가 먼저 우리를 배신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너희를 배신했어? 그 집 아이를 양녀로 삼겠다고 하시면서. 그게 배신이야? 좋은 일하는 게. 우리한테는 배신이에요. 우리가 어머니 아들인데.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구나. 아들이 아니라 상속자로만 보고 있구나. 좋아. 이제 알겠어. 김할머니와 지은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김할머니, 지은아. 우리 가자. 나가면서 재호에게 마지막 말을 했어요. 재호야, 나는 이제 너를 내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어. 그리고 내 재산도 기대하지 마. 어머니. 재호가 따라 나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우리 때문에 가족관계가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야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60년 동안 무엇을 했나? 이런 악한 자식을 키우려고 평생을 바쳤나?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라도 진짜 가족을 만났으니까요. 다만 걱정되는 건 재호와 미연이 이대로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더 무서운 일을 벌일 텐데. 그 사건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제 아들이 사채업을 하면서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각한 문제네요. 사채업 무허가 운영에 문서 위조까지. 이건 형사 고발감입니다. 그럼 고발해 주세요.
하지만 친아들인데. 상관없어요.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죠. 그날 바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사채업 무허가 운영, 문서 위조, 협박 등등. 재호와 미연이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를요. 그리고 회사로 가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윤재호 전무를 즉시 해임합니다. 회장님, 갑자기 무슨. 재호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사채업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안 되죠. 이사들이 술렁거렸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여기 사채업체 등록 서류예요. 자금 출처를 조사해 보세요. 탐정이 조사해준 자료들을 내밀었어요. 재호가 회사 자금을 몰래 빼돌린 증거들이었죠. 이건 횡령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해임하는 거예요.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재호 해임이 결정됐어요. 그 다음에는 더 중요한 일을 했어요. 유언장을 새로 작성한 거죠. 선생님, 재산 상속에서 제 아들을 완전히 빼주세요. 전액을요? 네. 대신 김지은이라는 아이에게 전부 상속하겠어요. 변호사가 놀랐어요. 하지만 친아들을 완전히. 그 사람은 이제 제 아들이 아니에요. 김지은이가 제 진짜 딸이죠. 유언장 작성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재호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회사에서 저를 해임했다면서요? 당연하지. 횡령한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잖니. 횡령이 아니에요. 제가 번 돈으로 한 사업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증거 다 있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윤재호 씨죠? 체포영장이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사채업 무허가 운영, 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로. 재호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미연도 공범으로 함께요. 어머니, 이럴 수는 없어요. 저희는 어머니 아들인데.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았을 텐데. 재호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이 조용해지자 바로 지은이네로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할머니야. 좋은 소식이 있어. 네. 무슨 소식이에요? 그 나쁜 사람들이 다 잡혔어. 이제 안전해. 정말요? 그리고 내일 양녀 입양 신청하러 가자. 할머니. 지은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다음 날 가정법원에 가서 양녀 입양 신청을 했어요. 김할머니도 함께 모시고요. 김할머니께서도 함께 사시는 건가요? 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요. 지은이가 서류에 서명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정말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지은아. 이제 정말 우리 딸이야. 법원을 나오면서 김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다니. 제가 더 고마워요. 지은이를 만나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지은이와 김할머니, 그리고 저. 세 사람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어요. 지은아, 이제 마음껏 공부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네. 꼭 의사가 돼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용돈도 줄게. 친구들과 어울릴 때 부족한 게 없도록. 할머니, 아니 엄마.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요. 지은이가 제게 꼭 안겼어요. 60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안아준 사람이 있었나 싶었어요. 김할머니도 이제 병원 정기검진 받으세요. 관절염 치료도 제대로 하시고. 아이고, 고마워라. 김할머니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주일 후 재호와 미연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채업체도 폐쇄되고 피해자들은 구제받게 됐고요. 엄마, 아저씨들 많이 혼났다면서요? 응,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
근데 안 슬퍼요? 아들인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슬프긴 해. 하지만 지은이를 만난 게 더 기뻐. 저도요. 엄마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그날 밤 혼자 침실에서 생각했어요. 그날 밤 폐지 수레에 쓰러진 저를 태워준 13살 아이. 그 아이 덕분에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행복을 알게 됐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재호와 미연은 저에게서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오히려 범죄자가 되어서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달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모든 걸 얻었어요. 새로운 어머니, 좋은 환경,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까지. 착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2층에 올라가 보니 지은이가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학습 참고서를 펼쳐놓고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지은아, 의사 되는 거 포기하지 마.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겠다고요. 그리고 김할머니도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지은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성적도 전교 1등을 유지하고 있고 의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오늘 모의고사 성적 나왔어요. 지은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와, 전국 상위 1%네. 우리 지은이 정말 대단해.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이런 성적이면 어느 의대든 갈 수 있어.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3년 전 그 어둡고 작은 반지하에서 울고 있던 아이가 이렇게 밝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자랐어요. 김할머니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관절염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서 이제는 산책도 나가시고 작은 텃밭도 가꾸고 계세요. 정희야, 우리 지은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됐어. 할머니가 오래 사셔야죠. 지은이가 의사 되는 걸 보셔야지요. 우리 집은 이제 정말 따뜻해졌어요. 매일 저녁이면 3명이 함께 식사하고 지은이 공부하는 걸 도와주고 김할머니와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일상이에요. 어느 날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가장 먼저 엄마랑 할머니 건강 체크해 드릴게요. 고마워, 지은아. 그리고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 싶어요. 역시 우리 지은이에요. 벌써부터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사가 되렴. 엄마가 응원할게.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나들이도 가요. 공원에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김할머니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나들이도 가요. 공원에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김할머니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가요. 엄마, 여기 예쁘네요. 지은이가 연못가에서 사진을 찍자고 해서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진짜 가족 사진이었죠. 그런데 가끔은 3년 전 그날 밤이 생각나요. 차가운 아스팔트에 쓰러져 있던 저를 폐지 수레에 태워서 병원까지 데려다 준 그 아이. 그때 그 아이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지은아, 3년 전 그날 밤 기억나? 네, 물론이죠. 엄마께서 쓰러져 계셨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때 지은이가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저희를 구해주신 게 엄마세요. 맞는 말이에요.
서로를 구해준 거죠. 저는 지은이에게 꿈을 이룰 기회를, 지은이는 저에게 진짜 가족을 선물해 준 거예요. 재호와 미연은 어떻게 됐을까요?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식으로는 다른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하며 조용히 살고 있다고 해요. 가끔은 연락이 오기도 해요. 용서해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아요. 이미 제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요. 어제는 지은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모범적인 학생이에요. 성적도 우수하고 성격도 착하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정말 잘 키우셨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3년 만에 지은이를 이렇게 키웠다니. 집에 와서 지은이에게 말했어요. 지은아, 선생님이 칭찬 많이 하시더라. 헤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께서 사랑을 많이 주셔서요. 사랑은 나도 많이 받았어. 지은이한테서. 정말 그래요. 저는 지은이한테서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조건 없는 사랑, 진심 어린 사랑을요. 오늘 저녁에도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내일 토요일인데 어디 갈까요?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3년 전에 처음 만났던 그 골목 가보면 어떨까요? 거기를? 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잖아요. 기념사진도 찍고. 좋은 생각이에요.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을 다시 가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그 골목에 갔어요. 3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여전히 폐지 박스들이 쌓여 있고 좁은 골목길은 그대로였어요. 여기서 엄마께서 쓰러져 계셨었죠? 응, 바로 여기. 그때 정말 무서웠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요. 뭐가? 그때 그냥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서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날 밤 지은이가 저를 그냥 지나쳤다면 아마 저는 그대로 죽었을 거고 지은이는 지금도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만나게 해줬어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거죠. 지은아,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엄마한테 딸이 돼서 너무 행복해요. 김할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것 같아. 맞아요. 하늘이 도와주신 거예요.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운 지은이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2년 후면 지은이가 의대에 갈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면 정말 의사가 될 거고요.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우리 딸이 의사야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김할머니께서도 건강하게 오래 사셔서 지은이가 의사 되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지은이는 방에서 내일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김할머니께서는 TV 보시면서 뜨개질을 하고 계세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에요. 3년 전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행복한 일상이죠.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슬픈 이야기, 기쁜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우리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어요. 폐지 수레에서 시작돼서 진짜 가족이 된 이야기.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외로우신 분들이 계실까요? 진짜 가족을 찾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좋은 인연이, 진짜 가족이 나타날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좋은 일은 좋은 마음에서 시작돼요. 남을 도우려는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려는 마음에서요. 그러니까 오늘도 좋은 마음으로 사세요.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